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종청 기자를 모셔가지고 이 최순실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나 우종청 기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 생활 출발을 사회부 기자, 소위 경찰 기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아마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산에서 경찰 출입 기자를 한 6년 했고요. 우리 우종청 기자는 80년대에 조선일보에서 사건 기자를 했습니다. 이 언론계에서는 사회부 기자를 꼭 해야 된다. 특히 경찰 기자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배우는 게 바로 경찰 기자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회부 기자 경험이 지금까지 저희 취재의 한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종청 기자가 이 최순실 사건을 이렇게 깊게 취재하는 것도 아마 그 사회부 기자의 습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예, 저도 서울의 성동, 동부경찰서, 영등포, 강서, 구로, 남부경찰서. 이거 많이 거쳤네. 예, 6개 경찰서를 제가 출입했습니다. 살인사건 시체 많이 봤겠군요. 그렇죠. 제가 주로 이제 소위 송장 전문기자로. 변사사건 많이 난. 예, 그렇습니다. 그 무렵이니. 그래서 우종청 기자는 무엇보다도 고영태 녹음 파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녹음한 그 녹음 파일의 존재와 그 의미를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하면서 왜 최순실은 구속하면서 이 사태의 발단인 고영태는 구속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어떤 사건으로 그 이야기 듣겠습니다만 수뢰 사건으로 수뢰라기보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사건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고영태가 소위 이미 고소를 한번 당했습니다. 당했군요. 예. 올해 2월인가 3월 무렵에 서울 강남 경찰서에 그러니까 소위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 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동업자들 돈을 받고는 안 돌려준. 그래서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2월 3월 무렵에는 고영태가 뭐 우리나라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수사를 합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혐의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현 녹음 파일 속에 보면은 소위 그 세관장 문제, 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고영태 스스로가 내가 들어간 돈만큼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단초가 되어가지고 이 사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소위 고영태는 의인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아예 손을 못 댈 건데 이 검사가 아주 이 수사를 잘하신 거고 그리고 그 검사가 누구냐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면은 정홍원 우리 국무총리 지내신 분 옛날 검사장도 하시고 국무총리 지내신 분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개인 검사의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검찰이 뭐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 노승일 같은 경우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지. 자료를 빼냈다고 최순실 소위 말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가 USB를 꼽아서 절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조사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직 노승일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한 6개월 동안 이 사건이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도 뭐 고영태, 뭐 노승일, 이승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아마 기억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만은 이 사회부 기자 사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의 발단이 보통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든지 아니면은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 사람을 찌른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이 3대 범죄의 원인인데 이 나라를 뒤흔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까지 보낸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결국은 돈이었다. 예, 돈입니다. 이게 지금 우종창 기자의 잠정적 결론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 돈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을 추구했다는 게 아니고 2014년 10월 달에 소위 고영태가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한테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 집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소위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갖고 왔다. 그거를 좀 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진동 기자가 그럼 이진동 기자가 스스로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으면 경찰서에 가라. 그렇지. 왜 내한테 오느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럼 최순실이가 누구냐. 사진을 갖고 있느냐. 그래갖고 고영태가 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최순실 사진을 좀 찍자. 그래서 CCTV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4년 10월 달이고 그때는 막 1억 원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 결정타가 이제 2016년 8월 19일 사건입니다. 이게 한강 둔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하고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전부 다가 소위 이성환이가 최순실을 협박을 하니까 최순실이가 이성환을 해유하기 위해서 한강 둔치에 나가가지고 해유를 했는데 이성환이가 소위 5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고영태가 들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성환도 멀어지고 자기도 최순실과 멀어지게 됐다. 우리를 부려만 먹고 돈도 안 주고 말이지 차은택이한테 혜택을 주고 소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조금 여기서 스톱하시고 왜냐하면 갑자기 그 둔치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독자들이 헷갈릴 테니까 우선 그 고영태가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기자를 찾아왔다는 그 발상이 참 우스운데 이게 기자가 그렇게 권력자가 아닌데 이게 한때 뭐 70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자가 관공서를 출입하니까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기자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고영태라는 친구의 머리에 있는 기자는 상당히 해결사죠. 해결사. 기자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한강 둔치 그것도 한여름 2016년 8월 19일 그것도 밤에 밤 7시 그것도 무슨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접선을 하듯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밀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이야기의 주류가 최순실이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게 다 언론에 우선 여기에 보도됐습니다.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만난 사람이 최순실 그리고 이성환은 이제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그리고 고영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류상영 요 네 사람이 만나는데 이 고영태의 검찰 진술 그리고 고영태가 언론에 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최순실을 차에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만났다라고 돼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자 이성환 씨는 당시 이제 미르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 해제가 되어가지고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서 차를 몰고 올라왔고 고영태도 자기 차를 몰고 왔고 두 대가 왔네. 두 대가 왔고 거기에 최순실 씨는 류상영 씨 차를 타고 왔고 그러니까 차가 세 대가 모인 거예요. 세 대가 둔치에 모였네. 무슨 영화 장면인데. 그 바로 앞에 훌랄라라는 그런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모였답니다. 그리고 모였는데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는 소위 그 류상영 씨가 몰고 온 차가 그 SUV 일종 카니발 같은 건데 이제 뒷좌석 상석에 앉아 있고 그 왼쪽에 이성환 씨가 앉고 그리고 조수석 그 앞에 조수석에 이제 고영태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차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차속에서 자 차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니까 그 장면은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 그럼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성환 씨가 소위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부탁하러 왔네. 부탁하러. 그러니까 자기가 미르재단 사무총장 되기 2년 전에 2년 전에 자기가 소위 말해가지고 용역 회사를 하고 있었다. 용역 회사를 한 그 시절에 제가 뭐 바로 이름 다 밝히겠습니다. 이건 뭐 A, C, B, C 할 필요 없으니까 소위 한미약품 기사도 났으니까 한미약품의 판촉 행사. 그러니까 한미약품 제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의사 수백 명, 의사하고 약사 수백 명을 자기가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한미약품 이 제품 좀 팔아달라 앞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 의사 약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의사 약사 소위 신상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보를 합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판촉 행사. 그렇지. 그러니까 제약회사로서는 소위 리베이트 같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죠. 그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주도를 하고 자기가 이제 주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용역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 요구 금액이 30억 5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네. 예. 예. 그래서 한미약품에서는 너무 많다. 한 일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 안 된다 이래 하다가 바로 2016년 8월 1일 날 8월 1일 날 한미약품에서 좋다. 마음대로 해라. 우리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30억 말고 조금 더 적게 주겠다든지 이런 예. 교섭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 없이 그냥 35억 5천을 다 내놔라. 예. 그러니까 8월 1일 날 최후 통첩을 해버리니까 방법은 없고 그래서 고영태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고영태 씨한테. 고영태는 소위 말해가지고 차은택이가 골프 치러 올 때 그러니까 이성환 씨는 본래 이제 골프장에서 사업 관리를 해주고 있다가 그 차은택 감독이 자주 오니까 부킹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사업도 연관이 됩니다. 그때 이제 차은택 감독의 일행이 고영태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예, 이성환 씨는 45, 고영태는 41.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영태한테 야 우리 최순실 씨한테 이거 부탁해가 30억 5천만 원 받으면은 내가 고영태 니한테 5억을 주겠다. 5억을 주겠다. 5억. 예. 그리고 막 노성일, 박은영 그리고 노성일은 소위 고영태의 한국 최대 동기고 그다음에 후배 박은영이 그리고 관계된 사람 이른바 고영태 7인방 7인방한테 각각 얼마씩 나눠주겠다 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의를 해가 그래서 최순실 씨를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성환 씨가 30억 5천만 원 좀 받게 해달라 하니까 그때 최순실 씨가 만약에 오케이 했더라면은 아마 최순실 씨는 한미약품 협박죄로 아마 그 무렵에 이미 감옥 갔을 거예요. 마다 했으면. 근데 최순실이가 노 했어요. 나 그걸 못한다. 못한다 했구나. 네, 노 해버립니다. 이제 8월 19일 노 하니까 그럼 좋다. 방법 뭐냐. 최순실 씨 협박하자. 그럼 협박이 제일 좋은 건 뭐냐. 언론이다. 왜? 이성환 씨는 춘천 MBC에서 약간 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기자가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언론계 생들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성환 씨는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도 만나고, 소위 JTBC 기자도 만나고, 또 고영태도 5억을 받기 위해가 또 지도 기자도 만나고, 노성일도 기자 만나고, 박헌영 과장도 기자 만나고, 전방위적으로 기자 만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침이다부터 이제 여기도 관여하고 저기도 관여하고. 근데 조금 여기서 협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협박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 네. 부정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폭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협박은 무슨 목표를 두고 압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미 최순실 씨가 나는 협조 못 하겠다고 했으면 그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 아닌가요?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허위 사실을 폭로해가 최순실 씨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최순실이가 안 들어준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정의로운 폭로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실을 폭로한 것이냐 과장을 한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은 우선 그런데 그 아주 영화 장면 같은 모임을 그동안에 모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언론에 두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두 차례. 하나는 이성환 고영태는 이미 TV조선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가 이제 아주 자기네들은 소위 최순실 씨가 이성환 씨를 회유했다는 식으로. 그게 2016년 10월 18일
TV조선의 단독 보도. 단독 보도입니다. 그게 보면 완전 첩보 영화처럼 막 TV조선이 막 그중에 보도한다. 첫 앵커멘트가 최순실 씨가 이승환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회유하는 장면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어느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최순실 씨가 미래재단 사무총장을 입을 막기 위해서 회유했다 이렇게 딱 그렇죠. 나오는데 회유했다 오고 거기에 경원 둘까지 데리고 오고 몸 수색을 하고 경호원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예, 거기 사이는 경원 둘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성환과 고혁기 몸 수색을 해가 녹음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뭐 첩보 영화처럼 그 이야기는 누군가는 전해줬으니까 그렇게 보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이성환 고영태 씨가 TV조선에 가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한 허위 것을.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확인을 확인을 해야 했어야죠. 되는데. 예. 전해주는 대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때는 최순실 뭐 만회 산행이 시작됐을 때니까 10월 18일이니까 그런 또 최순실 씨는 그때 독일에 있었으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요 기사가 나가니까 사실 그때 연합뉴스 TV에 이경태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바로 TV조선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사실이 아닌데 제가 이경태 기자가 연합뉴스 텔레비에 바로 나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환 씨가 왜 갑자기 미르재단 사무총 그만두고 났는데 왜 갑자기 미르재단을 이걸 폭로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한미약품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다. 30억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폭로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경태 기자도 나름대로 다 사실을 아는데 그때 자세하게 이걸 하면 되는데 그 본인도 이제 취재원도 보호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막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연합뉴스의 보도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알려졌죠. 알려는 졌는데 다른 언론에 받아지지가 않았죠. 전혀 단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기록으로만 남아.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기자가 한 사람 있었다는 건 또 있었고 우리가 또 사실. 예, 근데 그게 10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 10월 24일 날 JTBC에서 태블릿 피싱 보도가 나오니까 이 보도도 묻혀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TV조선 보도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는 비선 실세와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마치 이성환 씨가 아주 억울하게 해임된 것처럼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해임되는데 이건 사실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건 왜냐면 이성환 씨가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 진술서를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맞네. 거기 보면은 이성환 씨가 이제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옛날 자기가 운영했던 회사 일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사무총장이면서 개인회사 일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재단 일을 핑계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 근데 그건 재단 일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개인 회사 일인데 그런 일을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결국은 안종범 경제수석기에 들어갑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모시고 멕시코 순방하러 갔을 때 멕시코에서 국제전화를 겁니다.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이성환 사무총장 당신 별도 회사 갖고 있느냐? 그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다.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어떤 차은택까지 갈등이랄까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했으면 사무총장만 전념해야 되는데 사적인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결국 직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한 보도한 현 정부와 관련돼 있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비선실세라는 권력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단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네. 지어낸 말이죠. 설말이 지어낸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성환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된 거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고영태 씨와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었는데 그러나 이성원 씨는 나중에 검찰에 가가 조사를 받을 때 전부 다 자기 입으로 했던 기사들은 허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소위 말해가지고 허위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화했습니다. 정확하게 또 진술을 하네요. 하고 그리고 자기도 직접 진술서를 씁니다. 그거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언딩이 돼버립니다. 소위 수사기관에서 언딩을 해버립니다. 그게 안 드러나게끔. 그래서 이 수사 기록 20만 페이지에는 30억 5천만 원은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고, 예. 이 사건의 발단인데. 예. 발단이 돈 문제인데. 그런데 8월 19일 날 그게 최순실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뒤에
본격적으로 폭로로 나서는데 네. 대충 몇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주로 이제 벌어지는 게 일단 종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편들 쭉 거의 다 만나고. 누가 만나요? 그러니까 소위 고영태도 만나고. 폭로자들. 소위 노승일 또 만나고. 박헌정 또 만나고. 예. 그러니까 막 언론사를 찾아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30억 5천을 받게 되면 각자 먹을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했을까요? 예. 이게 30억 5천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니, 예. 그런데 폭로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데, 한미약품으로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원 씨도 이야기를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래 커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태 진행 과정을 보면은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폭로 그 자체가 막 목적이 된 거 아닐까요? 폭로를 통해서 30억의 그 용역비 비슷한 걸 받겠다는 것보다는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이 잘 알겠지만 언론에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은 폭로하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보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은 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하면은 뒤에 숨어가지고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태 전개를 보는 게 사람 마음인데 막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 저도 검찰 진술조서 수사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이 고영태 7인방 이들이 과연 진짜 생각이 뭘까? 그래서 그 7인방의 전화번호를 제가 나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제 신분을 밝히고 사실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고영태하고 제가 두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예. 뭐 인터뷰를 안 하겠다 하지만은 고영태하고도 했고 뭐 여러 사람 다 했는데 자, 고영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들 간에 이른바 내분이 생긴 겁니다. 내분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딱 이야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폭로를 통한 어떤 쾌감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돈을 받아서 나누는 문제로 생각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기에 그래서 소위 검찰 수사 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실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돈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록을 검찰이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없애버렸다면 인멸이고 숨겨놨다면 수사해놓고 숨겨놨다면 그건 은닉입니다. 증거 은닉입니다. 지금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폭로의 쾌감보다는 엄청난 지금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당초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과 그렇죠. 이 폭로자들이 제보자들.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달라요. 예. 폭로자들은 뭐 30억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언론이 서주기를 바랐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은 개인 간의 그렇죠. 문제니까 그건 기사거리가 안 돼. 그러나 이야기하는 과정 가만 듣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미스터리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최순실에 대한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로자가 이걸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사거리가 안 되고 거기에 부수된 다른 정보가 엄청난 기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폭로자의 의도대로 가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언론의 생리에 의해서 그렇죠. 더구나 이 종편을 많이 찾아갔다면서요. 예. 그게 뭐 A채널의 어느 기자, 소위 말해서 JTBC의 어느 기자 쫙 이름 다 나옵니다. 이 다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 공개할 거예요. 이제 그 기자들도 사실 확인을 하고 썼어야 되는데 그냥 이들의 주장만 듣고 써버렸단 말입니다. 기사를. 그 다음에 이 쓰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까? 이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을 이상한 기자가 사실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에서 건드려줘야 최순실이도 겁을 먹을 것이고 이 정부도 겁을 먹을 거 아니냐 싶어서 그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 4번 소위 10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쫙 합니다. 하는데 한겨레 신문도 사실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9월 20일 그러니까 8월 19일 한강변치 모임이 있고 9월 20일 날, 그 중간에 이제 이성환 씨하고 인터뷰 쭉 했지만은 9월 20일 날은 다만 K스포츠 재단의 비서실장 최순실. 한겨레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온다. 그 정도만 보도하면서 그럼 최순실의 병이 뭐냐? 최순실의 병은 없고 그냥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이고 옛날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고 이런 이야기만 쫙 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정면으로 나오는 게 이게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에 그동안에 정윤회
부인이죠. 나는, 예. 정윤회 씨 이야기만 나왔는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받고 나오기 시작했다면은 이 기사가 아주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또 폭로하는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하고 연결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언론 힘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야당 제대로 맥을 잡았네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야당 의원의 소위 비서를 또 고영태의 후배, 그것도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를 통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고영태 집, 소위 청담동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카페, 술집,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예, 거기서 만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최태민 딸이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 예, 최태민 딸이 그때도 있다. 한미약품 이야기 나왔을까? 한미약품 이야기 당연히 했죠. 아, 우리 받을 돈 있다. 도와달라고. 예, 도와달라. 그러면서 대신 이거 도와주면 우리 대신 이 정보를 준다. 야당에. 근데 야당은 생계가 그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난리가 나줘야 그다음에 이야기하지. 예. 언론에서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 보도 되는 거 보고 하자.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접촉을 합니다. 제주시 출신 초선 의원 예. 너희 비서를 만나가지고 예. 하는데 근데 이 제주도 출신 이 국회의원의 이름이 내 기억으로는 네. 10월 달에 예.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소위 고발장을 냅니다. 고발장을 낼 때 예. 그 이 국회의원이 자료 예. 제로가 고발장에 붙지 않나? 예. 맞죠? 그 고발장에 보면은 그 의원, 바로 이름 말하죠. 오영훈 의원실 해가지고 자료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예, 예. 그 의원실에서 고발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되는데. 단초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발장. 예, 예. 이 기획 폭로가 그다음에 이제 기획 수사로 가는 그 접점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예. 최순실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는데 고발장을 내는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조직은 그 사무실이 어디 있죠? 제가 그것도 기사도 한번 썼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물이 소위 은평구 서대문구 은평구 가는 쪽 오른쪽에 별도로 3층짜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결국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데는 민주노총하고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 예. 그런 단체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최초의 고발장을 쓰면서 이제 오영훈 의원의 그 자료 붙여가지고 썼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그 첫째 고발장은. 그래서 두 번째 추가 고발장을 씁니다. 예. 그 바람에 결국 거기 고발에 보면은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 등 모두 86명을 배임, 수재 뭐 이런 혐의로 대한민국 재벌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고발장에. 예. 그런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단체는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줄 알았더니 뭡니까 외환은행을 몬스타에서 인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팔고 나갔다는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하다가 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전 대표. 전전인지 하여튼 전 회장이 돈을 7억인가 론스타에서 공격하다가 론스타에서 잘 받달라고 받아가지고 돈을 주면 너가 소도 취하고 너 잘해주겠다 이라고 돈을 받습니다. 이게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아니라 투기자본 해결사죠. 감시를 빙자해가지고 해결사. 돈을 뜨던 그 조직이 그랬다기보다는 그 소속된 대표가 그런 일을 한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그걸 또 검찰이 딱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었다.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민노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민노총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좌파 운동의 거대한 본산이고 이 촛불 시위를 주도한 이 중심 기구고 그 민노총이 만들어낸 정당이 바로 민노당이었고 민노당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므로 위헌 정당이다 해가지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념적 지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조금 이렇게 맥락을 띄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문제의 이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보도한 그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나무 사무실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 JTBC 취재팀이 가져오는데 도와준 사람, 건물 그 관리인. 건물의 관리인, 예, 예. 관리인이 또 최근 그 재판에서 나와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는데 예. 놀라운 사실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이 관리인이 바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었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산되니까 그 다음에 정의당으로 갔다가 정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뒤에서 폭로하고 고소하고 또는 자료를 언론에 노출시켜 주는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에 민노총과 친한 단체 그리고 민노총에서 모태가 돼가지고 만들어낸 통진당 당원이 있고 하다가 보면은 이 사건은 이념적 눈으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볼지도 모르겠다는 여운을 남기니까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정교조 교사들이 초, 중, 고 학생들한테 예. 이걸 엄청나게 소위 말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막 이 사건을 왜곡되게 이 계속 사건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계속 해버리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중고생들은 완전히 선생들한테 그래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한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1조 원을 먹었다. 그걸 선생들이 교실에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북한 노동당 입장에서 평양에서 이 탄핵 과정을 쫙 내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표현이 됐어요. 작년 11월 23일 날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진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전폭적인 격려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라고 했어요. 한국 언론 전체를 칭찬에 맞지 않았으니까 그 이념적 흐름은 앞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우종찬 기자가 그것을 그랬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폭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게 된 이 사건의 첫 발단은 어쨌거나 돈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이거 폭로할 때는 진짜 이 정도 커질 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지경이고 그러다 고영태까지 이제 감옥에 가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사실을 이야기해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이야기를 해라. 이래서 바로 잡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영태 부속이 이 최순실 사건의 다른 면, 지금까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됐던 면과 그 뒤에 있는 면, 아마도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우종창 기자처럼 반대 방향에서 취재를 하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 거대한 거짓의 산 말고 몇 사람의 기자들이 아까 그 연합뉴스 맞죠? 연합뉴스 맞죠? 연합뉴스 TV. 뉴스 TV의 어느 기자처럼 소수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들여다보는 기자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한 1년쯤 지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을 국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조갑제 그 닷컴에 올렸지만은 자 JTBC에서 보도했던 그 소위 드레스덴 연설문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계속 기사를 쓰겠지만은 JTBC에서 태블릿 PC라고 했던 보도한 내용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보도 아닙니다. 그게 쓰레기 갖고 정보를 그러니까 국가 기밀 아닙니다. 또 아니고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최순실한테만 보이는 것도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러 국내에서도 여러 번 수정 작업을 하고 독일에 가서도 하고 최순실한테도 독일에서 보내준 거예요.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본래 초안 검은색으로 쫙 쓰고 그 밑에는 빨간색 계속 이제 수정하고 꼭 계속 올려가지고 고치고 그러면 이 수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도 의견들이 그거 하나씩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연설문을 예. 보통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읽도록 하는 거는 그건 그런데 유독 최순실한테 보냈다는 게 이거 문제가 됐고 이게 왜 또 문제가 됐냐면은 유일한 최순실인 줄 알았는데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나 최순실은. 예. 이게 그때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연설문을 최순실이가 교정을 본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원종 씨는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것은 조선조 봉건 시대에는 있을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다는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더 큰 잘못으로 비춰졌다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지금 조갑제닷컴에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고 이분 2회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쓸 때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실감 있게 그 진실을 계속 파헤쳐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